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서 하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어떻게 코비드의 그 광활한 강풍을 잘 피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에도 반갑지 않은 코로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교실 안에 계신 이제 담임선생님 보조교사들 중 혹은 아이들 중에 2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아이를 데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 테스트 키트 받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뭐,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으니까, 파지티브가 양성이 안 나왔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학교를 보내려고 아이를 다시 테스트했는데, 파지티브 양성이 나왔어요. 화요일 날 아침 아이가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제 잠복 기간이 끝나서 이제 바이러스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가 열이 거의 뭐 40도 오르락 내리락 막 펄펄 끓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랑 얘기를 하니까 해열제 외에는 별다른 약이 없어요. 해열제를 먹이고 밤에 이제 다른 식구들은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보통 집에 아이 둘째 아이를 거의 모스터 타임 테이크케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아이랑 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잠겨 있는 게 저도 코비드 감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비어스한 게 왜냐면 저희 아이가 코비드에 걸렸는데 저 아이가 자면서 이 숨을 제 얼굴에다 다 부었기 때문에 그냥 농담을 삼아서 아이가 바이러스를 제 얼굴에 스프레이 했다고. 근데 저도 어제부터 몸이 으실으실 춥고 근데 저희가 테스트 킷이 많지 않아서 좀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놨기 때문에 제가 쓸 게 없어요. 오늘 저는 좀 이따 오후에 지난주에 PCR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오늘 좀 이따가 래피드 즉석 결과가 나오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러 가려고 해요. 지금 제 증상으로 봐서는 목소리도 그렇고 몸에 약간 오한기도 있고 이러는 거 봐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뭐 양성이어도 별 수 없죠. 잘 버텨내는 수밖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아이가 걸리고 물론 저희가 조심도 했고 뭐 저의 잘못은 아니긴 하지만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퀘션 마크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게 아이에게 충분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양육 스타일은 저도 이제 아리클도 보고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 굉장히 뭐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좋다, 뭐 이런 등등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나는 제대로 아이를 테이크케어 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이렇게 퀘션 마크를 크게 하나 달고 그렇다면 양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고 또한 저의 미래, 저의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분명 부모님도 다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ABA, 무슨 스피치 테라피, 무슨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뭐 등등등의 테라피, 무슨 CBD 오일, 뭐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에 드는 거는 아이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소통을 하고 있죠. 지난번 제 영상에서 아이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벌리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등등등의 고민. 아이가 참 어른으로서의 성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 등등등의 고민을 계속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또 찾아보다가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Very Well Health라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피해 어티즘 페런츠, 자폐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피해야 할 양육 스타일 6개라고 이게 지금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그래서 그럼 잘하는 건 그렇다 쳐도 피해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 이 웹사이트에 글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아는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헬리콥터 양육이에요.
뭐 이거 다 아시겠죠? 헬리콥터 양육 보면 스카이캐슬에 보면 다 엄마가 다 참여해서 무슨 입시 코디네이터 뭐 다 참여해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라디오를 들었는데 직장에 간 이제 다 성인이 된 아이 회사에 엄마가 전화해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헬리콥터 맘이에요. 이 헬리콥터 맘에 피해야 될 이유가 아이가 독립성이 사라지고요.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거에 대한,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돼야 되는 그 능력 상실이 되는 거죠.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했을 때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그래서 도전을 아예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항상 부모가 양육 스타일에 의해서 계속 백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어디 미국의 그 스포츠 사이콜로지스트 강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헬리콥터만도 두 가지라 그래요. 아파치형이 있고 관광용 헬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나가 보시면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타본 적이 없어서 관광지 가면 헬리콥터 30분짜리 도시 야간 주행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하죠. 근데 아파치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떠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파치 헬리콥터형 양육,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필요할 때 적당히 먹을 것과 적당히 기회와 적당한 것도 떨어뜨려주는, 그래서 계속 아이 주변에 떠도는 거를 헬리콥터 양육이 그래요. 이거 피해야 될 겁니다. 다 아시겠죠? 이거는 꼭 오티즘 자폐아이들만에 대해서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에게도 통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코비드 같아서 이 목소리가 굉장히 이게 잠겼다 풀렸다를 계속 해요. 네, 컴패리브 패러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심이 강한 양육입니다. 참 우리 자폐아이들은 그 스펙트럼이 너무나 크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때로는 조바심이 납니다. 4, 5살이 됐는데 기저귀를 못 뗐어요. 근데 옆집에 다른 자폐아이는 벌써 3살에 기저귀를 뗐어요. 그래서 조바심이 나갖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푸시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경쟁심이, 얘가 이쪽에 말하면 이쪽에 우리 아이는 3마디 더 해야 되고, 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꼭 우리 아이들 다 같은 어떤 상자 안에 넣어놓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이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자폐아이들은 발달이 굉장히 늦는 아이, 중간인 아이, 빠른 아이, 혹은 아웃스탠딩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절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뒤떨어졌다고 해서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경쟁심으로 아이들은 뭐 댄스 클래스에도 넣고 노래 교실에도 넣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빨리빨리 쫓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쟁적으로 다른 아이과 비교하는,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놔먹인다 그러죠. 우리 놔먹여, 그냥 알아서 크라 그래. 알아서 크게 놔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또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양육이 있는데, 그냥 아이가 하는 대로, 아이가 별로 무신경하게 놔놓고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sometimes 아이들이 자기 포커스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돼요.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밖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밖이. 그리고 세상이 너무 딜하고
이렇게 인게이지 해야 되고 이니시에이트 해야 되고 먼저 개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놔매기는 때 워킹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개입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자폐 애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할 때는 내비둬야죠. 그건 내비둬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막 이러면 무언가 부모의 가이드에 의해서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데 가이드를 안 해주니까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남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계속 트라이 해보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미국의 타이거 맘이라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그 책을 다 읽어서 봤거든요. 중국계 부모님. 아이를 스트리트하게 딱딱딱 맞춰서 하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한동안 그게 악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완벽한 양육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완벽해야 돼요. 칼로 잰듯이. 그 순서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알다시피 우리 어티스틱 애들 중에 그런 비헤비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이도 이렇게 옷이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긴팔은 무조건 내려와 있어야 되고 자크는 잠겨 있어야 돼요. 그 신발 그 벨크로라고 그러죠. 있어요. 찍찍이가 똑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삐뚤어져 있으면 다시 풀었다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아이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아이를 자로 잰 듯이 거기다 맞춰서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부모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 미스테이크를 만들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를 거기다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무슨 퍼즐같이 맞추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 잘 해보시다 보면 레고를 만들어 보신 분들 있지만 거기 아주 집중적으로 포커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피스가 남기도 하고요. 모양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고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아이한테 그 부당하게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티스틱 아이들은 그 완벽한 거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어가 세컨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굉장히 놀려요. 아빠가 어떻게 그 미국 애들하고 살면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요. 근데 티네이저들이 좀 그 부분이 되게 미인하거든요. 그건 뭐 저희 아이들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일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 완벽하지 않은 영어에 대해서 미국 애들은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팀업을 이루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너무 완벽하게 여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10개를 넣어야 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아이가 생각에 맞게 이만큼 넣었어도 이게 충분히 워킹한다. 아이의 의사도 존중해주고 아이의 생각도 존중해준다면 좀 그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히는 양육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꾸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이가 학교 끝나면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약도 이걸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애를 부모 자신도 괴로운데 아이도 괴로운 거예요.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거기는 프리덤이 없어요. 계속 꽉 맞춰진 것에 계속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거 그리고 그걸 자기가 오버로드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 근데 보통 한국의 그 양육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양육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대치동에 가면 제가 여기 말한 이런 6가지 스타일, 피해야 되는 6가지 양육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랑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거 끝나면 이거 가야 돼. 이거 끝나면 이거 다 요즘 다 그래.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자기 자신과 아이를 괴롭히고 부산스러운 거예요. 뭔가 자꾸 해야 되고 뭔가 어떻게 집중이 흐트러져 있는 거 같아요. 뭐 자꾸 뭘 해야 되니까 계속 애를 푸시하는 거죠. 이거 끝나면 특별히 이게 어디서 오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해 보면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서 많이 와요. 얘가 조금만 더 잘하면 말도 더 잘할 수 있고, 얘가 조금만 더 하면 사회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애가 못하는 거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했으니까 이거 같다고, 이거 같다고, 이거 같다고.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부산스럽고 정신없는 양육. 이렇게 뭔가 자꾸 바빠야 되고 뭔가 이렇게 풋투게더 하는 양육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글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헬리콥터 양육법, 그 다음에 경쟁적인 양육법, 그 다음에 놔매기는 양육법, 그 다음에 완벽한 양육법, 그 다음에 허용적인, 이걸 빼먹었네. 허용적인 양육법도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가이드도 주고 하지만 그래도 do whatever you wan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아이에 대한 그게 로운 거예요. 아이가 뭐 이만큼 성장할 거라는 어떤 expectation이, 그 기대치가 낮아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다 보면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뭐 이렇게 퀴즈가 되는 거죠. 이게 자꾸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 양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말한 6가지 피해된 양육들이 꼭 자폐 아이들만에 성공하는 것 같진 않아요. 비자폐인에게도 속해야 되고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 더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그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폐 아이들, 비장애인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해낼 수 있고 정보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반면에 많은 자폐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일도 솔직히 좀 떨어지고요.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는 일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육 방법을 피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서포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폐 아이들 기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비둬야 두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 또 좀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안에서 머물게 해줘도 돼야 되고요. 어떤 때는 또 놔둬서 지가 스스로 그것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러나 꼭 이런 끝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잘했다라는 어떤 칭찬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적인 양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해요. 어떤 미래에 10년, 20년의 평가를 받을 텐데 뭐 누가 평가하겠어요? 뭐 저 자신이겠죠. 제 자신 스스로가 평가했을 때 내가 우리 아이의 양육을 잘했나 안 했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점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런팅에 있어서도 허점투성이에요. 옛날에 누가 그랬죠.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시작한 게 패런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오게 된 챌린지, 그런 도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꼭 백신 맞으세요. 저희가 의사랑 얘기하니까 백신 맞아서 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백신 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백신 맞으시고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데테스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